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 (1962년에) 들어서면서 김종필 부장이 지휘하는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의장의 충실한 두뇌와 손발이 되어 국정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정보, 수사 업무 외에도 1963년 민정이양에 대한 준비작업, 헌법 개정, 공화당의 모체인 재건동지회 비밀조직, 워커힐 건설, 증권 투기, 새나라 자동차 건설을 주도하고 있었다.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부 안의 또 다른 정부였다. 정보부의 이런 독주는 김종필에 대한 반대 세력의 도전을 부른다. 김종필과 함께 중앙정보부 창립을 지휘했던 석정선은 5.16 쿠데타의 씨앗이 된 정군운동을 김종필과 함께 주도했던 648기 출신의 정보장교였다. 김종필과 함께 강제 예편당한 그는 5.16 거사에는 발을 빼 일부 주체 세력으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었다. 김종필은 정보부대, 첩보부대 경험이 많은 그를 데려다가 정보부 창설에 참여시켰다. 정보부에 대한 구상은 5.16 전에 이미 김종필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참모들 중 혁명이 성공한 뒤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된 구상을 갖고 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고회의, 내각, 경제기획원, 국민운동본부, 정보부를 5대 핵심 기관으로 상정했다. 정보부의 역할은 혁명과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이를 조정, 통제, 사정하는 일이었다. 정보부는 처음 사국 3실로 출발했다. 총무국, 해외정보국, 수사국, 교육발전국, 그리고 통신실, 감찰실 및 비서실. 정보부를 창설한 648기 출신 정보장교는 김종필, 서정순, 이영근, 강창진, 석정선, 고재훈, 최영택 등이었다. 이들은 수사에는 경험이 없었다. 석정선은 우리가 잘 모르는 수사 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 인물들이 정보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정보부가 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으로 원성을 사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죠. 라고 했다. 정보부의 수사국은 헌병, 범죄수사대, 방첩대, 경찰에서 뽑아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석정선은 우리는 정보, 첩보부대에만 근무하여 수사 인맥을 잘 몰랐습니다. 권력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들이 여러 명 우리 쪽에 합류했습니다. 라고 했다. 일제시대의 사상경찰인 특고 형사 출신으로서 광복 후에는 경찰과 특무대에서 국내 정치 사건을 다루면서 고문과 조작을 감행했던 수사관들도 덜어 묻어왔다. 석정선은 정보부가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로 커진 것은 상황이 그렇게 만든 면이 크다고 했다. 정권은 잡았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모두를 김종필만 쳐다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시행착오를 겪은 뒤 훌륭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박정희 의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주체 세력 인사들이 김종필과 정보부에 묻고 답을 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혁명정부가 사법, 행정, 입법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 3부의 실무자들도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까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정보부에 문의해오는 판이었죠. 예컨대 1964년 도쿄에서 열릴 올림픽에 대비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로 북한과 대화할 경우 정보부에서 전략을 세우고 인선까지 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부가 전문 인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서 자연히 기구를 확대하고 인재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부장 직속으로 정책연구실이라는 일종의 싱크탱크가 생겼다. 이를 조직한 사람은 강성원 소령이었다. 육군 종합학교 출신인 그는 김종필 중령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혁명 뒤 김종필 부장 직속으로 특명 사안을 맡고 있었다. 강성원이 연구실 위원들 23명을 구성했다. 그는 각 분야에서 최고란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을 골라 모셔왔다고 했다. 최규화, 김학렬, 김정념, 윤천주, 김성희, 김운태,
이종극, 정범모, 윤태림 같은 쟁쟁한 인재들이었다. 강성원은 최규하 씨의 경우 자유당 때 외무차관을 지내 민주당 때는 공민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쉬고 있었다. 공직, 재취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고 모셔왔다고 했다. 이 연구실의 행정책임자로는 학구적인 최영두 준장이 임명되고 강성원은 사무국장이 됐다. 미래의 대통령,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들을 망라한 이 연구실은 정부 각 부처에서 질문해오는 문제에 대책을 제시해주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거나 독자적인 대안을 냈다. 이렇게 되니 4개국 중심으로 출발한 정보부 조직도 커지게 됐다. 석정선은 조직을 6개국으로 늘리고 서정순 기획운영차장 산하에 두면서 반으로 쪼개 3개국은 정보 분야를 담당케 했고 나머지 3개국은 보안 분야를 담당토록 했다. 정보차장보는 석정선, 보안차장보는 오탁근이 맡았다. 이영근 행정관리차장은 공화당 사전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정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같은 기구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석정선은 김종필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한다. 이 구조는 혁명기간의 한시적인 것이 돼야 한다. 군정이 끝날 때 CIA와 FBI처럼 분리하자. 수사 분야는 내무부로 보내고 정보 분야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국제적 수준의 정보기관을 만들자. 김종필 부장도 이 건의안에 전폭적으로 동조했다고 한다. 석정선은 김종필이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보부를 떠날 때 이 계획대로 정보, 수사 두 분야로 분리시키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럴 힘을 잃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로써 정보부는 정보와 수사 기능을 함께 가진 권력기관으로 이어져 오면서 인권 탄압, 정치 사찰 등 많은 비난을 받아 대북 안보나 해외 활동 기능까지도 평가절하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석정선, 정보차장보 산하 정보 분야의 3개국 중 제1국은 정보 수집, 제2국은 정보 분석, 제3국은 통신 전무의 임무를 담당했다. 오탁은 보안차장보 산하의 보안 분야 3개국은 사자를 피해 제5국부터 제7국까지 명칭을 부여하고 각각 기획보안정보, 특수정보활동, 홍보심리전을 담당케 했다. 정보부 출범으로 비로소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보분석은 5명을 한 팀으로 하는 전문팀을 여러 개 만들어 운용했다. 세분된 분야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처를 만들도록 하니 5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요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었다. 중동 어느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하는 일도 있었다. 정보를 축적하면 사태의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부가 초창기부터 통신실을 부장 직속으로 두고 통신 감청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은 정보부 창립 주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으로부터 항공사진 정보와 통신 정보 등 기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친 바가 컸기 때문이다. 항공사진 정찰로서 적지 도로의 평균 차량 통행량을 알아뒀다가 이 통행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며칠 뒤에는 반드시 대공세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쟁 중 북한에서 암호를 만든 사람이 월남했다. 미군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암호 체계를 파악한 뒤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어 자동적으로 암호를 풀었다. 1선 부대가 이동할 때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는데 이때 통신을 감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입장에서 정보부는 아주 편리한 기관이었다. 중대한 국사를 비밀리에 처리하는데도 안성맞춤이고 분파주의로 갈등하는 최고회의를 감시, 견제하여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는 매서운 채찍이었다. 박정희로서는 조카 사회인 김종필 부장의 인간성 덕분에 정보부의 힘이 너무 세어져 자신을 위협할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정보부는 권력자뿐 아니라 일반 행정부서에게도 행동 지침을 만들어주고 제시하는 군정의 방향타가 됐다. 정보부장 보좌관으로 있다가 뒤에 공화당 사전조직의 실무지휘자가 되는 강성원은 그때의 김종필은 정치인으로 현란한 변신을 한 뒤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라고 회고한다.
대면만 해도 국가개조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사심없이 국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결정들을 담담하게 또 대담하게 내려가면서 상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혁명아의 한 전형이었죠. 그때는 곰탕 이상의 식사는 미안해할 정도로 검소하고 순수했습니다. 김종필의 정보부는 1962년 봄 민정 이양 계획을 만들어 최고회의에서 박 의장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송효찬 내각 수반을 불러 같이 듣자고 했다. 석정선이 군정기관에 대해서 1안, 2안, 3안 하면서 보고하는데 갑자기 송수반이 고함을 빽 질렀다고 한다. 5년이 뭐야, 10년 이상은 해야지. 석정선이 바라보니 박정희 의장은 웃음을 띤 표정으로 송수반의 무릎을 만지면서 2년 안도 좋습니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1963년에 민정으로 이양한다는 정치 일정을 발표한 1961년 8월 12일 이후에 박정희는 혁명 공약대로 한때는 군에 복귀할 생각도 했다. 그는 김종필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혁명 주체 세력이 군에 복귀한 뒤에도 썩어 빠진 구 정치인이 아닌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김종필 부장은 이 서신을 강성원 소령에게 보여주면서 연구 검토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강성원은 주체 세력이 선거에 참여하여 직접 정권을 잡지 않으면 구 정치인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김종필 부장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1961년 가을쯤에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게 된다. 강성원은 김종필의 지시를 받아 혁명 주체가 참여할 정당의 조직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1년 말 강성원과 동료 정지원 소령은 김종필에게 정당 조직안을 보고했다. 이들이 구상한 정당은 당이 국회의원보다 우위에 서는 구조였다. 당이 정책을 결정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사무국의 권한이 원내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강성원은 이런 방법만이 파벌 싸움만 일삼고 국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파당적 정당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김종필은 이 계획서를 봤더니 표지에다가 8.15 계획이라고 썼다. 공화당 사전 조직 공작은 그 뒤 8.15 계획이라 불리게 됐다. 1962년 초부터 공화당 사전 조직이 시작된다. 책임자는 정보부 행정차장 이영근. 김종필 부장과는 648기 동기 사이로서 평양 의전 출신의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 독일 병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아래서 조직부장이 된 사람이 강성원이었다. 그는 윤천주 고려대 교수를 훈련부장, 윤주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선전부장에, 서인석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을 조사부장에 영입했다. 관리부장은 정보부에서 옮겨온 정지원. 강성원은 지금 사람들이 그때 왜 공화당을 최고회의 위원들에게도 비밀로 하여 조직했느냐고 비판하는데 만약 알리고 했더라면 당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싸움박질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꾼들 차지가 됐을 것이다. 비밀로 조직에 착수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다. 점조직이라 하는데 끈이 달리지 않은, 즉 파벌이 없는 순수한 인물이란 점에서 점조직이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우리가 모았던 인재들이 박정희 시대 정치 엘리트의 주체로서 나름대로 활동하게 된 것이 대견스럽다 라고 회고했다. 김종필 부장은 박정희 의장에게 가칭 재건 동지의 조직안을 보고하면서 이 작업은 최고회의 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박정희는 이를 묵인했다. 그런데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장인 육군반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이 정보부 요원 강성원과 정지원 등 몇 명이 서울 시내에서 여러 사무실을 옮겨다니면서 수상한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해온 것이다. 반혁명 모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박 의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할 것이니 나에게 맡겨두시오. 다음날 박 의장이 부르더니
어제 보고한 내막을 알아보니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이라는 것이 확인됐소. 더 수사할 필요는 없겠소. 라고 했다.